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제 광주교육대학교에서 32년 6개월 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원고 보낼 때만 해도 현직 교수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명예 교수가 돼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1년이 좀 호적이 빨리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제 생애의 절반을 이렇게 한 대학에서 좀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저만 보면 됩니다. 그저 참고는 이렇게 유인물에 이렇게 제일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지 않은 저 프로필에 이제 저는 이제 전남 영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전남대 철학과 졸업하고 이제 ROTC 17기로 입관해서 제 5사단 경기도 연천에 있는 5사단 수색 소대장으로 2년 임기를 마치고 1981년에 전역을 해서 다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보이죠? 철학을 전공했고 또 어렸을 때 또 꿈이 문학이었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소설가로 또 등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만 과학기술부, 요즘에 교육부 장관상, 대통령상, 또 이번에 33년이 넘으면은 근정 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녹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철학책으로 20권을 썼고 장편 소설을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25권인데 이제 이 중에는 1996년에 인문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제 책이 3권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얄티를 받고 팔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단 끝나고 네이버 이제 소크라테스를 쳐보시면은 거기 학생 백과를 그러면 제 책 소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철학 분야에서는 또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좀 많이 의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됐고 우수도서 선정이 더 많이 됐고요. 감사한 일이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 도서로 선정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목이 이제 거꾸로 읽는 철학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올해 초에 나와서 역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0년 우수출판 컨텐츠로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나 600만 원 정도를 이제 정부에서 출판사에 주어서 그걸 이렇게 출판사에서 그 액수만큼 공공 도서관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병영문고로 들어간 책도 있고 병영문고가 아마 군대 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코로나 때 좀 이렇게 봄에 KBS 형설 KBS 연합으로 해서 상암동에 가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의 세계라는 책을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KBS 형설이 보시면은 전국에서 철학 분야로는 제가 유일하게 들어가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979년 5월에 유괴물랑 같은 사수 동복, 거기서 동기들하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80년 5월이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그 무렵에 최전방에 여기가 지금 비무장지대 아니거든요. 소대원들로 같이 들어가서 라디오 이렇게 레시버 꽂고 후방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전방보다 후방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저희 기수가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시대를 넘은 거예요. 79년에 임관해서 아시잖아요. 오늘이 11일이에요. 11, 12, 12, 5.27, 5.28을 다 겪고 81년에 전역을 했으니까요. 참 그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 비상을 몇 번 걸렸죠. 그때 전방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요. 그 소크라테스 하면은 그 사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사적 동자라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이 거꾸로 읽는 철학 이야기니까 뒤집는 거죠. 기존의 학설이라든가 우리의 개념을 뒤집기 위한 건데, 결론으로는 이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기원전 한 5세기 무렵에 아테네, 그리스 수도였죠. 아테네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는 석수쟁이였고 어머니는 그 산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몸은 굉장히 이렇게 건강했지만은 추남에 전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크고 둥근 얼굴에 이마는 벗어져 있고 툭 붉어진 눈에 묵뚝한 코, 두툼한 입술, 땅딸막한 키, 물론 목은 짧았겠죠. 붉어진 배, 우리 걸음같이 둥둥거리는 걸음이. 그래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추남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학설보다 추남으로 또 이렇게 유명세를 탔다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서 처음에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 거였어요. 하디 가서 무슨 소설 이름이 했더니 그게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테스 형으로 부르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가난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켰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가난했다는 설도 사실은 확실치 않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은 맞벌이 부부잖아요. 한 분은 석수 이렇게 돌 깨는, 한 분은 산파,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랐고, 또 한 설에 의하면 이제 전쟁에 3번이나 나갔다고 그래요. 전쟁에 3번 나갔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기병이죠.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은 그냥 고백 뛰어가는 건데, 이 소크라테스는 요즘 말 중기갑, 중무장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출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결국 가난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가난을 과시했을 수가 있다. 연극에서 보면은 맨발로 등장하는데 마치 돈이 없어서 신발 사실 수 없어서 그런 걸로 알지만은 가난을 과시하고 오히려 즐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됐거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닌가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 신을 모신
델피라는 데가 있어요. 델피 여기 잘 안 나옵니다만 이게 에게해고 아테네고 내륙으로 코린토라고도 이제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 거기만에 이제 있는 그게 델피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폴론 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업 요즘 말로 무당계로 영업이 있다고 그래서 말은 잘 맞춘다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자주 전화 들었더니 소크라테스가 양쪽 기둥의 한쪽에 그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주춧돌에 너를 알다 그노스 소이톤이라고 하는 표어체로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신전이니까 당연히 신이 인간에게 한 말이에요. 너를 알아라, 너를 알다란 말은 우리 신은 영원 불사의 존재고 너희 인간은 잘해봐야 결국에 죽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로 쓴 건데 평소에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처했던 소크라테스가 그 말이 좋았던지 계속 그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노스 소이톤 너를 알다. 이게 이제 명령체가 돼가지고 너를 알라.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에서 소크라테스의 기가 막힌 그 명언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델포이 신전에서 모신 신은 아폴론 신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아폴론 신은 태양의 신, 올게스의 신, 음악의 명수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올림푸스 신 중에서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지만 성경에도 지성소가 나오듯이 이 신전에도 지성소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위안 제단 뒤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누가 있냐면은 무당이 있어요. 무녀. 이 무녀는 어떤 여자냐면은 노예라든가 그 아테네가 지배한 식민지 도시에서 잡혀온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중에 이렇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신전 앞에 가서 신이시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가리겠습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뒤에 숨어있던 이 무녀가 그 환각 상태에서 이제 막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신인 것처럼 꾸며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엑스타시에서 황홀경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심지어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카이레폰이 궁금했던가 봐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신탁을 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녀가 이제 대답하기를 소포클레스가 현명하고 소포클레스는 그 안티고네를 쓴 유명한 피극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 여기도 이제 유명한 피극 작가인데 이 사람은 더 현명한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런 신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신이 알려줬다기보다도 이미 이 무녀도 그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왜? 40대 무렵에 이 소크라테스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었어요. 아테네 시내에서. 왜냐? 별명이 아테네 등이라고 해서 등이 아세요? 소 잔등에 붙은 그 곤충, 그 벌레 가지고 이게 톡톡 쏜대요. 이게.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부정한 짓을 하거나 부정한 말을 하면은 그걸 지적해서 요즘에 말하면 미스터 뭐 쓴소리인가? 바른 말,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등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미 유명 인사가 됐어요. 특히 부정한 야심가들, 정치인들을 보면 이제 참을 수 없이 막 요즘 말 직설적으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치인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무녀가
아마 그러저러한 환경, 조건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신탁을 내렸을 것인데, 친구로부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본인이 더 놀란 거예요. 왜? 자기는 무지한 자로 자처하고 다녔는데 가장 현명한 자로 이렇게 신탁이 나오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현자로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덕이 뭐고 진리가 뭐고 정의가 뭔가를 물어봤지만 나름대로 대답을 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은 요즘 말하면 이제 껍데기 지식인 거죠. 내용이 없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무지한 존재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무지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 하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지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테네 중에서는 가장 현명한 자로 신탁이 내렸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교사나 교사 앞에서 자기 무지를 고백한 학생하고 다 안다고 교만한 사람하고는 교육의 효과가 다르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죄가 없다고 하는 신자들 교화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인이라고 막 눈물 짜고 한 사람들은 금방 은혜를 받고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진리는 무지를 자각한 자에게만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신탁의 교훈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너 자신을 알아라는 교훈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라이티오스라고 하는 이게 천인전을 쓴 저자인데요. 아마 이 말은 그리스의 7현자가 있었거든요. 정치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래서 이제 좀 명단이 바뀌긴 합니다만 탈레스가 들어가고요, 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7세기 내지 6세기 살았던 현자들인데, 이 7현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했을 거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8이 아니고 6도 아니고 7일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도 나오죠. 완전수, 칠수, 수부에 따른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아마 탈레스, 비아스, 피타고스, 솔론 4명은 확정적이고 3명은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여러 사람에 따라서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탈레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건 이제 탈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이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돼서 아마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플라토닉 러브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플라토닉 러브란 말은 정신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고생이 선생님을 막 짝사랑한다 할지, 또 귀부인이 멋진 신사를 사모하는, 그걸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정체가 사실은 모호하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육체적인 욕망을 배제하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첫째 이 말이 이제 들어맞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플라톤은 육체를 경멸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관념론자, 이상주의자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플라톤이 육체를 경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론에서는 바람직한 인간 형태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신체가 건강하고 자기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할당된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물로 봤기 때문에 절대로 신체적 건강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기의 스승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니니까 소크라테스가 체조를 열심히 했거든요.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자는 철학하기 위해서 뭘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지. 체조를 열심히 했어요. 소크라테스. 그 전쟁에 가서 굉장히 용감했대요. 물러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 담대력, 인내력, 그다음에 아까 뭐 체력도 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그 독배를 마실 때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라톤이 육체를 경멸한 적이 없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교육론에서 특히 그 유년 교육에서 플라톤이 강조한 것이 두 개예요. 체육과 음악이거든요. 체육은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능력, 인내심, 극기심, 절제심을 발휘하는데도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정신력도 약해지잖아요. 예? 막 각오만 한다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도 막 체력훈련도 시키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음악은 너무 체육만 이렇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또 거칠어지기 쉬우니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심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체육을 이렇게 강조한 면에서도 말하자면 육체를 경멸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그 플라톤은 특별히 여자를 존경한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여성분들이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남자보다 덕에 있어서는 훨씬 뒤처지고 남자보다 약한 족속이며 장괴가 많고 교활하다. 여자는 천박하고 쉽게 흥분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내며 남을 비방하기 좋아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만 플라톤도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그런 낭만적인 그 사랑을 꿈꿨을 리는 없다. 그런 얘기죠. 여성 비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이제 들어맞지 않는 것은 야만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공동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인생을 꾸려간다 이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능하고 성품이 좋은 이세를 낳을 것인가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아테네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국가론에서 결혼은 뭐냐면 플라톤은 약간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왕이면 좋은 성품의 남성과 좋은 성품의 여성이 심신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좋은 이세를 낳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강성해진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결혼해도 국가가 간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플라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유전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요즘 말하면 DNA가 조금 한 사람은 거세도 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러니까 결혼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조금 잘못된 개념이다. 플라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관념론이기 때문에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관념적인 것이 맞아요. 플라톤 본인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나왔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플라톤은 철학을 하나 에로스는 아시다시피 필랍 신화에는 사랑의 신이거든요. 큐피트, 로마의 큐피트. 그래서 이 플라톤이 세운 인류 최초의 대학이 아카데미아인데요. 아카데미 앞에 에로스상을 세워놨어요. 그 뭘 의미하느냐? 뭐 이성간 사랑하는 뜻이 아니고 철학에 대한 사랑, 연모의 정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학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쳤지만 모든 학문에 대한 열정을 에로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하고 플라토닉 러브란 말하고 아마 서로 어떤 유추작용 하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사인을 주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시간을 오버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의 평가에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딱 50분 되면 하다가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좀 바로 하시고 하여튼 시간 허락될 때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언 중에 스피노자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신가요? 지구 종말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정말 희망적인 발언이잖아요. 과연 이것을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할 상황이었는가?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 생애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요. 스피노자처럼 논란이 많았던 철학자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요즘 천재라고 칭송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파가 훨씬 많았어요. 라이브니츠 같은 철학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방진 저수, 건전한 이성과 학문을 해친 노상 강도, 살인자 이렇게 이제 생전에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누가요? 스피노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연속 이제 겪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3번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3 아들과 2 딸을 뒀는데요.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둘째가 바로 이 스피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생모는 6살 때, 스피노자 6살 때 폐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유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율법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14살 때. 근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우리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세 신앙을 의심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친구가 혹독한 파문을 받고 교회 정문에다가 이 친구를 높여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받고 지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이 우리엘이라는 친구가 그 입구 나가서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스피노자가.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 본인도 20살에 이제 기독교 사상 연구를 위해서 라틴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스승의 딸을 이렇게 연모하다가 실현을 당해요. 그 후로는 이제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지냈는데요. 24살 때 이제 교회 장로님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스피노자가 무슨 말이냐면 신은 실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천사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구약 성서에는 영생에 관하여 아무 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추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하자면 부정을 안 한 거지. 부정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에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을 안 하니까 전 그러면 네가 앞으로 신학에 대해서 침묵만 지켜주면 내가 500달러 연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다 거절합니다. 밀정이 요즘 말 뒷조사하고 뇌물로 매수하고 심지어 암살할 계획까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유태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당해요. 유태교는 추방을 당하면은 그 경제사회적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생빵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곁에 가서도 안 되고 물론 책은 그 사람이 쓴 책은 사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생빵도 안 빌려주고 그걸 알고 누이동선이 상속권까지 막 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법정 투쟁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찾아온 다음에 다 또 돌려줘 버려요. 친구들도 다 회피하고 3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은 적도 있고 그럼 뭘로 먹고 살았느냐? 안경 렌즈 닦는 그 기술로 이걸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익혀서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한 거예요. 모든 저서들이 다 금서가 되고 또 하이델베르크라고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정교수 자리를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양하고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 생애 속에서 45년 만에 이렇게 생애를 마감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낙관적인 인생관은 아니도 되고 첫째로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 첫째는요. 우주와 세계와 시간은 하나이고 시작과 종말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구의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스피노자는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은 판타즘이라고 해서 자연 속의 세계가 아니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종말 말 자체도 이렇게 성립이 안 될 뿐.